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응하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 진술한 걸로 알려진 여야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대응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면서 특검팀을 고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다 돼가네요. 한 2주 남았네요. 잘 마무리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정치권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8월 특검 조사에 여야 정치인 5명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여권의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전 의원이죠. 그 야권의 나경원, 김규환 이렇게 5명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일단 오늘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전재수 해수부 장관 공항에서 기자회견 갖고 의혹 전면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사의 표명했습니다. 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지만 해수부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님 보시기에 전재수 장관의 사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건 사의를 밝히는 것 자체로 결백하다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백을 입증을 해야 앞으로 공직 생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언만으로는 이 문제의 진실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일단 이게 지금 수사는 해야 될 영역이 됐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이게 지어낸 얘기든 아니든 간에 일단 구체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가치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이 문제를 더 키운 측면도 있어요. 이거를 사건을 인지했을 때 빠르게 국수본 경찰 쪽으로 넘겼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 특검 법상으로 인지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했을 때 좀 불명확한 측면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사건을 특검법상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명시된 사건이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15가지를 수사하다가 나온 사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 수사하다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나온 또 다른 사안, 그러니까 별건의 별건인지 그냥 별건인지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존중을 한다고 해도 빠르게 그 경찰 쪽으로 넘겨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사를 안 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그 점에서 경찰 국수본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은 더 커졌다고 봅니다. 뒷부분은 저의 뒷질문도 미리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하튼 그거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김기영 대변인님은 전재수 장관의 사의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인정을 해서 사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지금 해수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렇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사의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 그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그렇죠. 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답을. 예. 그렇게 사실상 사직을 한 게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책임 있게 당당하게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저희 의지 표명으로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현장에 간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기자들이 질문 저거밖에 못 하나? 아니 그런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잘 하시는데 하나 저는 2% 기자회견 보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터프했거든. 사실 이제 현장에 나가는 아침 일찍 나가는 기자분들이 좀 막내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선배들이 몇 가지를 꼭 물으라고 하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다음 질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쉬운 게 이제 돈 받은 거에 치중을 했어요. 근데 질문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냐? 행사를 뛴 적이 있냐? 한학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2018년 5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이 전재수 당시 의원이었죠.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같이 먹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와인하고 사진 찍힌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거를 보면 멀리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뭐 와인 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행사에 참여했고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한학자 총재 지금 금품수수 뭐 다 전면 부인하셨는데 한학자 총재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은 그때 백스코에서 만나서 같이 와인 먹은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건 뭐 행사라 네, 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전에 만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만났습니까? 원래 훈수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 좀 잘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적은 맞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만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은 내가 사직함으로써 불을 한번 꺼보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재수라는 분에 대한 어떤 당내 평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윤영호 그 전 본부장의 진술 그리고 또 특히 이 경우는 권성동 의원보다도 좀 더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일교 내에 있던 공문 그 공식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세수 장관이 내가 사직을 해야겠다는 조금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5명 아까 뭐 제가 쭉 불러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여행 여러 명이 다녀오다가 잠깐 들르자 그래서 들려서 그냥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 한 10분 정도 참아셨나? 그게 전부 한학자도 만난 일면식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참 치졸한 물타기다. 뭐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특검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정말 혐의가 있었으면 수사를 과연 안 했을까? 탈탈 털었죠. 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아주 유력 정치인인데 만약에 좀 구체적인 어떤 혐의가 있었으면 그냥 지금 명단만 이렇게 그때 하고 나온 정도였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일단 정치인들 거기에 뭐 임종성 전 의원 예를 들어서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데 일부 언론에는 무슨 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은 완전히 지금 또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게 뭐 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문제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특검 스스로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건 아주 안 좋은 건데 이쪽 저쪽 다 묻어주자. 라고 해서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 여야 의원들이 섞여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게 다 같이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쪽 저쪽 다 윈윈하는 걸로.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 넘어가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로 넘기는 것은 늦었다. 많이 늦었죠. 8월에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민중기 특검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두고 좀 군말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살아있는 정치 여야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대거 수사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주로 검찰의 몫이었었거든요. 하더라도 그래서 경찰은 주로 하더라도 좀 약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것에 좀 사활을 걸고 진상을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경원 부분이 같이 묻는 가능성도 있다. 음. 그 가능성은 한 몇 프로라고 보세요, 김기영? 저는 대변인.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만 이렇게 수사해서 구속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의 뭔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같이 쌍으로 했겠죠. 네, 민주당 자, 의원들은 그거는 묻어놨고.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네. 경찰에 넘기는 게 늦었다. 이거는 누구나 거의 동의하는 네. 부분인데 뭐 공소시효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왜 그러니까 아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김수민 평론가께서 별건인지 별건의 별건인지. 그럼 별건 수사는 해도 되고 별건의 별건 수사는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권성동 의원 건도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연관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돈 수수 정황을 보고 저기 뭐 어떻게 보면 세게 수사를 했고 또 국민의힘 당사 해산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공력을 들였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내란 정당 해산 이거하고도 궤를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자 그렇게 보면 수천만 원을 유력 의원 혹은 장관급 인사가 수수한 그 진술을 받고도 안 했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어떤 형평성 위반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우선적으로 특검이 민주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제가 볼 때 중립적이다, 뭐 균형을 갖췄다 그렇게 보진 않은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한다 이것 정도는 몰랐습니다. 근데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수사를 했던 실무진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 그 민중기 특검이 이걸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불성설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금 민주당에서 별건 수사를 하지 말자고 해서 개혁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 특검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수사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놓고서도 특검을 그렇게 하게끔 했어요. 근데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별건 수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IMMS 모빌리티 본부장 네. 관련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것도 마찬가지고요. 삼보 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별건 수사를 갔는데 그 관련된 것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민주당 관련해서는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근데 그거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8월 달에 진술이 나왔으면 곧바로 이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첩도 안 됐고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 사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는데 뒤늦게라도 이첩할게 이게 아니라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 핵심 진술이라는 윤여영 본부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사실상 뭉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뭉갰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고 원래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게 납득이 되느냐. 그게 근데 이제 특검 법 김수민 내용을 제가 평론가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부토건 얘기하셨는데 삼부토건은 특검법에 1호에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명시가 수사 돼 있고, 대상으로. 네,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16호의 별건 인지 수사 관련된 건데 16호가 이제 1호부터 15호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당장에 해당이 되는 게 고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이라든지 또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건진법사까지 다 명시가 됩니다. 거기서 바로 들어간 거기 아니 때문에 고가의 경제 이익을 받은 거는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성동이 돈 받은 게 왜 김건희 고가의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이익을 건진법사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네. 건진법사 통일교가 나온 이유가 건진법사 때문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자 좀 여기서 말씀 듣고 예. 권성동 의원 의혹까지는 별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추가로 민주당 의혹까지도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게 어떤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물을 입수를 했는데 그 증거물에서 나온 또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면 거기로도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건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어디까지가 별건인가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별건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단정적이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제가 아무리 잘못한 거는 아무리 저기 양보를 하더라도
넉 달 동안 이거를 그렇죠. 아무 수사기관에도 안 그 넘기고 경찰에 빨리 넘겼냐? 넘겼어야 되죠. 예, 예. 네. 갖고 있었냐? 이거는 좀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자 뭐 이게 여기부터 약간 추측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8월에 그 진술을 들었단 말이에요. 네. 서술 10%는 그리고 건성동 수사 막 7월에 막 하고 막 국민의힘 뭐 이게 뭐 관련이 있니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8월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지금 장관, 이거 완전 김 빠지죠. 이게 가는 분위기에 완전히 김 빠지는데 그런 생각을 특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유, 당연히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실제 실무진 이 진술을 받은 그 수사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쪽 입장에서는 이 특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뀌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수사에 관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특검 수뇌부는 이거를 별건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특검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수사팀하고 우리는 그걸 별건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무 이견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단독으로 몇 군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진술을 들은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윗선에서 뭉갰다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냥 쉽게 말해서 만약 국민의힘 다른 쪽으로 이거 말고 그게 나오면 수사 안 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의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라는 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미공개 정보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같은 종목 관련해서 본인은 그걸 했는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고백도 안 했고 언론에서 언급을 하니까 그거 셀프로 해서 그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칼을 쥐고 있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과연 균형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과연 그럴 수사를 맡을 만한 그런 도덕성을 갖췄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결국 보니까 결국 수사도 선택적으로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거는 사실 민주기 특검의 어떤 정당성에 좀 흠이 갔다? 상처가 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평 공무원 관련해서도 겁박하고 압박해가지고 그 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에 봤을 때 특검을 특검해야 될 이유가 하나씩 더 쌓였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검찰 애들이 그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서 자기네들 장난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검찰 애들은 아니고 검찰이요. 예. 그렇죠. 검찰 분들이. 예, 그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거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슬로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검찰 본인들이 말한 개혁의 나쁜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론 플레이하는 거, 별건 수사하는 거,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이거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조금 되짚어 볼게요. 좀 뭐 어떻게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2월 2일, 12월 9일 왜 화요일마다 국무회의 하잖아요. 종교재단 해상 검토를 연이어서 얘기를 했고 12월 10일이 어제가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이었어요. 근데 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실명도 뭐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 자 뭐 그것과 꼭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점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할까 결심 공판에서 이 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김수민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요? 입을 다문 이유. 입을 다무는 거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통일교하고는 끈이 떨어진 사람이 됐거든요. 네. 이미 조직에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측면도 좀 있었다고 자기 방어 보는 측면이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자기 방어 측면이 강했다고 보고 뭐 영향이 또 추가 폭로를 했을 때 이게 또 일이 크게 번지게 됐을 때 본인 처벌도 가중이 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폭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뭐 근데 또 주워 담지는 못하니까 이제 실명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는다거나. 근데 그게 뭐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의혹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라도 다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겁박을 해가지고 겁먹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명 거론을 안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통할 일도 아니고 이미 그 교단하고 만약에 윤 전 본부장이 여전히 교단에 영향력이 있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교단과 좀 논의를 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성급하게 나아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이쪽 정치인들이라면 이참에 잘 됐다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덮지 말고 다 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스스로 국민의힘이 통일교하고 유착을 더 했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털고 갈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 보시기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 종교단체 해산 검토 지시, 그리고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 이 발언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영호 침묵. 이거의 의미는 여기 담겨 있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통일교 2인자라고 하는 분인데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언급을 8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공판에서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나쁜 놈이라고 하고 해산시킨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하는데 반전이 됐잖아요. 이거 뭐지? 민주당 사람들이 더 많네? 그리고 얘기가 뭐였냐? 문재인 정부 때 더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진상이라는 이름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요, 저는 진짜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아니 통일교가 뭔가 돈을 줬다는 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 통일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그 정치인한테 돈을 줬어요, 불법으로. 근데 그 기업을 없앱니까? 그 정치인만 엄정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쪼개기 후원하잖아요. 노조를 아예 없애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왜 해산까지 그러니까요.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산까지 언급을 하느냐? 저는 볼 때 자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왜 민생을 논의해야 될 국무회의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산을 하겠다, 탄압하는 자리가 돼야 되느냐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정교 분리라는 거는 사실 국가 권력이 어떤 특정 종교를 동원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교 분리의 주체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르게 본인이 그거를 재정의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나 특히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장, 이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공식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존재감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을 차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종교 김수민 단체 평론가님. 해산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종교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죠. 불가능해요. 예, 예. 그러니까 종교 단체 해산인 거라서 단체. 이건 종교 자유하고는 별도의 영역이다. 해도 그냥 문화관광부 쪽에서 주무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민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법제처장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로 해산시키는 거랑 종교가 만든 법인 해산시키는 건 다른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특검에서는 공소시효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요거는 또 7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4개월 뭉갠 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짧게만 한 말씀 해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2018년이라고 진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뭐 대통령의 경우는 공소시효 불산이 있지만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치면 안 되는 일이고, 진술 중에 2019년도 있더라고요. 그런 네네. 부분은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하다가 늦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인지한 것 자체가 늦어가지고 수사가 늦게 시작돼서 공소시효가 넘겼으면 그거는 수사기관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근데 지금 이렇게 늘어져 버린 것 이 부분은 책임이 있는 거고 정말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특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겠죠. 그리고 네.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서 지나게 되면 근데 그래도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한 15년 더 긴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그 문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어렵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조금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짤막하게 저기 김기영 대변인. 아니 지금 특검이 정치자금법으로 대가성을 혐의 입증이 못하더라도 불법으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으로 네. 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없다고 그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의 정점이 누구냐라고 반문하면서 특검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천만 원 돈을 받고 1,000만 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출판, 기념회, 후원금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다. 자,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비중의 수사를 경찰이 언제 했었지 이런 우리가 기억도 하고 거기다가 서슬퍼런 집권 초기입니다. 지금. 야, 그래서 뭐 이 경찰을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뭐 우려의 시선은 뭐 일반적으로 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야당. 네. 근데 특검이라는 게 본래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주도로 특검하고 국민의힘이 배제됐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어떤 성추문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할 때 이제 특검 의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정치적 상황이 워낙 여당이 다수다 보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 해가지고 다 그냥 특검도 다 선정을 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거야말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네. 정말 클리어하게 하려면 보니까 여당 야당 다 연루된 것 같은데 특검하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일단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민주당의 로비한 의혹하고 국민의힘의 로비한 의혹이 시기적으로 분리가 됐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각각 수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또 결부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도 거론이 되는 그러면 지난 대선인데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될 거라서 그리고 두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한다거나 혹은 경찰 국수본이랑 별도의 특검이 수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참 명분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그 특검을 요구할 거면 특검에서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점이 누구냐? 라고 했는데 이미 드러난 정점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금품 수수 의혹만 드러난 게 아니라 온갖 뭐 그 ODA 예산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문제라든지 YTN까지 다 거론이 되는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실제로 그쪽이 정권을 잡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가 교단의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을 밀어야 된다는 발언을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까지도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더 구체적으로 문제들이 나오면서 구속까지 됐고 그러면 자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도 명분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권성동 의원 관련 의혹에 비해서 민주당 의원 의혹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흐릿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미 드러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드러났다는 게 예를 들어서 최종심까지 간 건 아니죠. 근데 그 예. 논리를 적용을 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 왜 질문을 촉구도 드리냐면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이런 거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기승전 윤석열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상당히 좀 혐의가 있어 보여서 충분히 수사해야 되는 건데 아직 윤석열 인정 안 했으니까 이 수사도 하지 말라? 이게 합당하다고 그 보세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아니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김기현-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네.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 그 잠시만요. 결과를 다 인정하라는 게 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에 혐의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거 다 조작 기소라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인정 안 하면서 너희 왜 특검 주장하냐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제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기승전 이걸로 해서 지금 벌어진 어떤 것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엄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제가 드린 말씀드린 거고. 거는 그쪽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려면 말을 하는 쪽에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자격을 얘기입니다. 갖춰야 되고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예. 김기영 대변인. 문제 제기나 특검 하자고 자격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의 본래 취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7인의 멤버잖아요. 이재명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또 정진사랑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됐고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그 윤 본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한다. 그리고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 얘기가 있잖아요. 진술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만나서 경배를 했는지 절을 했는지 뭐 노래를 불렀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죽은 권력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죽은 권력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말씀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특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탈탈 털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행동으로 그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관련해서도 정치 탄압 주장으로 일관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 세웠던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어겨가면서 불체포 특권을 왜 어겼습니까? 어겼죠. 그게 자, 그 찬성 잠깐만요. 표결 안 했잖아요. 교통정보 듣고 찬성 얘기 표결을 이어갈게요. 해야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의 추돌 사고 나서 가양대교부터 정체고요. 지나서 영동대교까지 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동호대교의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불가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도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성산 램프까지 쭉 정체길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오지에서 송내까지, 또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지나서 통일로에서 노고 1터널까지 막힙니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또 지나서 발안에서 밀리고요. 비봉에서 팔곡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도 마도에서 송산마도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입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정보 나가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제 특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본인들이 인정할 것도 인정 안 하면서 과연 진정으로 뭐 이런 특검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취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김기영 대변인 조금 더 말씀하고 싶다면서요. 아니 저희가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특검은 세계 특검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일정 기한이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2차례씩.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3대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추가 특검. 그런데 그러면 본인들이 상정하는 상에서 결론이 안 나오면 무한히 계속 특검을 연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수사기관은 냈둔 상태에서 특검을 계속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과연 이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할 때 그게 필요한 게 특검이고 저희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특검에 대해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너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특검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쪽의 논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답답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본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수사 기소가 되면 다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재판부가 본인들 입맛대로 안 나오면 그걸 프레임 잡아서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 앞에서 각 진영이 다 부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결국 그냥 그거는 야만의 사회거든요. 근데 집권 세력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지금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규현 판사가 무죄 내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정치검찰이고 판사들은 다 내란 판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특검하자고 하는데 너희는 반성하지 않고 뭔가 이거에 반발하니까 특검에 대해서 말할 수조차 없다. 그건 이틀막이죠 사실. 아니 김수민 평론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가 나오면 정치 탄압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체포동의안 또 표결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약속도 안 지킨 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죽은 권력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더 의아한 거예요. 왜 죽은 권력도 정리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국민의힘 쪽 권성동 의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민주당 의혹보다 더 뚜렷하게 밝혀졌어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일단 안 맞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얼마 전에 윤한홍 의원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탓을 하면 국민들한테 먹히겠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특검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특검에 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것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특검에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되거니와 특검 도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자 민주당이 뭘 하는데 제동을 걸잖아요.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 안 먹혀요. 제가 6대4 구도, 7대3 구도에서 안 먹히는데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먹히거나 혹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하거나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덕분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주춤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고 시민사회단체도 반대를 하니까 주춤한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네.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부가 문제 있는 건요. 위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꾸 잘못 말씀하시는 제 말할 때 끼어들지 마시고 실컷 얘기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시면 안 되죠. 자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잘 보십시오. 지금 짤막하게 들고 요건 넘어갈게요. 주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하고 민주당이 지금 주도적으로 사실상 일방 독주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 지금 민주당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보십시오. 사법부보다
국회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여론전이 뭐냐? 뭐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자락을 까는데요. 여론조사 보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지금 사법부보다 지금 입법부에 대한 더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본인들은 지고지순하면서 아니 무엇보다도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법 물타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근데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율 절반으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자, 그걸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임시국회 열렸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고 세운 형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 없는 폭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님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현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제 뭐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 나경원 의원 뭐 이제 발언 중에 이제 마이크 꺼진 거 보셨는데, 자, 여튼 뭐 그게 약간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민생 발목 잡게 하냐 이런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당의 최소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못하게 하냐, 필리버스터가 언제 그 적합한 그것만 그렇게 했냐, 이것까지 못하는 건 정말 입틀막 아니야,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인데 수단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이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을 한번 크게 어기시더니 작은 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국회법에 의제외 발언의 금지라고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조항에도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내란재판부법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 끊겼는데, 그 법안은 그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이었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허용해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대비해 보면 같은 사례가 아닙니다. 이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설령 과거에 허용됐다고 해도 위법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위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경영 대변인. 아니 저는 사실상 모든 거에 대해서 이틀막이잖아요. 국회의장이 그러면 각 개별 의원은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다 데스킹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노래 불렀잖아요. 강기정 열사도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건과 의제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과연 뭡니까?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국회 무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는요, 메시지보다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형식이란 게 뭐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공간을 열어줘서 그거를 제지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필리버스터.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수 의결로 해가지고 하루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제한 토론도 아니고요. 24시간 토론이고, 그날은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12시까지뿐이 못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관련해 일방적으로 끊는다고요? 이런 독선이 없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짧게 더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법 국민의힘이 8대 악법하면서 이제 선정 제기해 놓은 게 있는데,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우리가 2부에서 좀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빼고, 필리버스터 빼고, 요거 짧게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냐.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김수민 평론가님. 이게 처음에 유튜버가 포함이 안 되고 네. 언론에 대해서 주로 민주당에서 예전에 언론중재법 추진도 한 적이 있었고, 예. 이런 손해배상을 좀 무겁게 한다라고 추진이 됐는데, 저는 할 거면은 유튜버에 대해서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구체적 내용에서 입증 책임을 과하게 언론이나 당사자한테 지우게 되면은 이게 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입틀막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한다면은 일단 유튜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더 무겁게 물리는 것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기영 대변인. 짧게. 우선적으로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다. 그런 기준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모호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권력자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입증 책임을 언론사한테 과도하게 한다면 본인들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징벌적이란 게 사실 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제야 단체 진보 쪽이라 불리는 그쪽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대목이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비방했다는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하면서 또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이 시점에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 가족으로 짐작되는 여러 정보, 뭐 끝 네 자리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친한 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거 이 시점에 이런 조사를 하고 중간 발표까지 하는 거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당무감사위에서 뭐 독립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시스템적으로 플랜에 따라서 한 거로 봅니다. 중간 발표까지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에 하는 게 더 좋겠죠.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에 대한 분란이 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논란과 예. 중간 발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요. 당원들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익명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그거를 끄집어내서 알린 게 아니라 진짜 우연치 않게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게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됐는데 특정하게 동료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과 윤석열 대통령과 저희 김건희에 대한 비판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거 알려졌으니까 그럼 이거 뭐냐 했다 안 했다를 본인이 얘기하면 그냥 털고 갔어야 된다. 아니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대표를 그 이유 때문에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김기영 대변인께 한두 개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본래 그 익명 게시판에 취지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금 뭐 집중적으로 비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실정법에 위반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예. 누군가 위해서 뒤를 털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예. 진짜 이게 결함으로 인해서 이름이 노출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그거를 대입을 해보니까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입장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 제도 자체 취지에 좀 위배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아니,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적으로 이미 네. 현상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렇게 당무 위원회에서 할 필요도 없이 아니 한동훈 대표가 가족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을 했다고 하면 비판을 했고 익명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 비판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라 보니까 법적인 문제로 가는 거죠. 이거를 정치인. 밝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그렇죠. 문제 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지는 거고 자, 저는 정치인이기 오케이.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그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그거를 좀 빨리 선제적으로 털어버렸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걸 뭐 가족들 이게 뭐 익명 게시판 취지가 어떻고 이런 네. 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털어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 한동훈의 책임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지금 이 시점에 지방선거도 있고 정말 이게 당이 뭉쳐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인데 과연 지도부도 이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게 합당한 조치였을까요?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이 예. 부분에 대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무위원회에서 결과를 낼 거죠. 네.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그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무위원회 결과와 최고위의 결과 못지않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반응, 친한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한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당무감사위원회 굉장히 악질적이더라고요. 탈당한 당원 실명을 다 까발리는 그런 발표는 제가 정당을 아무리 봐도 역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네,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게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혹은 킹크랩 같은 매크로를 돌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비화될 일인지 의문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로이의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아빠. 하지만 로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명은 대장암 3기. 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 한 번에 드는 비용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 형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치료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잘 펴지지 않았던 로이의 작은 손. 검사 결과 엄지손가락 골절과 굴곡 제한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굽은 채 자랄 수 있다는 소견에 엄마와 아빠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망연자실 주저앉아버린 로이네 가족. 엄마와 로이가 건강한 미소로 세상과 인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비는 오전 중에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오후부터 동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퇴근길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춘천 영하 5도, 서울 영하 3도, 전주 영하 4도 등 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제주도 서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6도, 대전 8도, 전주 9도에 그쳐 종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내륙에 최대 10, 경기와 충청에 최대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허위 낭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자신이 거론된 것은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건넨 고가 가방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공정의 오해를 일으킨 데 대한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종교단체 해산 문제 또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두 분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임지봉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제도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입니다. 임지봉 교수님,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세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선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2심에서 무죄 나왔던 거를 이제 유죄로 뒤집는 그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도 아주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 해부된 지 9일 만에 그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 헌법상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그 후에는 또 이제 윤 대통령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그 직위원 재판장이 이끄는 그 형사 합의부 재판부에서 이걸 하면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까지 형사소송법이나 그런 데는 이제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돼 있었는데 그걸 시간수로 처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풀어주려고 논리를 깨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정도로 이례적인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 또 그 이후에도 저는 지금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침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침대 축구라고 굉장히 시간 끄는 그런 축구가 있듯이 재판을 굉장히 시간을 끌고 그리고 뭐 지금 피고 측에서 주장한 거 다 받아주고 재판기일도 다 연기해주고 그런 식의 재판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그걸 이제 공개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 재판관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냐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국민들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사법개혁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말씀하셨는데 또 법조계 일각과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 많이 얘기합니다. 임지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소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건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법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법원 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예요. 부를 두고 그 부의 그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도 기존의 판사들이야. 단지 그 판사들을 이제 그 전담재판부 판사추천위원회가 이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런 전담재판부를 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을 비롯해서 많은 내란 재판들이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으면서 효율적인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에 대비해 가지고 좀 이걸 모아 가지고 피고들도 모으고 이래 가지고 전담 재판부에서 깊이 있게 속도감 있게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각급 법원의 조직안에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이건 법원 내에 어떤 재판부는 얼마든지 이제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론은 조금 더 뒤에 질문을 드리고 똑같은 질문을 장영수 교수님께 드리는데 먼저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소지 요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지봉 교수님과는 달리 이건 위헌의 소지가 크다라고 보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법관의 인사나 재판부의 구성, 재판부 배당 등의 사법 행정권도 포함된다. 만약에 여기 들어서 예외를 두려면 헌법에 예외를 둬야지 법률로서 이것을 뒤집는 것은 위헌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고 심판을 바꾸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 있어서는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냐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 있어서도 중간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걸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차라리 재판이 시작 전이었으면 또 모르되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다는 건 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배경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거대 여당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이 지기현 재판부 못 믿겠다, 조희대 사법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불신. 사법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진영 갈등이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미 힘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이면에 실제로 이미 입법권
행정권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사법권까지 압박해서 3권 전체를 쥐고 흔들고 결국은 서부적 통제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왜냐하면 야당이 국회 내에서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장영수 교수님 말씀은 거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려는 어떤 제도 개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저는 뭐 교수님? 예, 지금 여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가 이런 사법개혁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어떤 정치인분들도 주장을 하시던데 아직 판결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게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뭐 바꾸려고 그런다면 그런 판결이 말을 나온다면 또 바꿀 수가 없죠. 예. 항소하면 되죠. 네네. 판결은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더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디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신급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도 그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내년 1월 18일까지 이제 1심 그 내란 재판의 판결이 안 나면 이제 또 석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재판부는 그 전에 판결 난다라고 분명히 천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제 물론 거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법 기술을 쓰고 이래 가지고 길도 자꾸 미루고 이래 가지고 더뎌진 측면도 있는데 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사건이 얼마나 지금 중대한 사건인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지 그래서 얼마나 신속한 그러한 재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내란 재판부법에서는 재판부 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의 기간을 이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 진행 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게 이재명 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후보 시절에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 숫자도 많고 훨씬 복잡하고 큰 사건이거든요. 이걸 그보다 훨씬 짧은 6개월 내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약간 강론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임지용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크게 어떤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을 때 내란 전담도 설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를 설치하고도 재판부 구성할 수 있는 법원의 이제 권리 또 그 독립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냐는 그런 부분.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도 그 헌법에 명시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법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구성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말고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법원 조직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전담 재판부들이 각급 법원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번에 만든다 해가지고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지적이 또 있냐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라든지 국제사건 전담 재판부 이런 거는 또 법원장이 지정하도록 재량권이 있고 불특정 다수 사건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원 내 사무 분담에 가깝지 이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담 재판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고 결국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무 분담의 원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나 여기서 재판하고 있는 걸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무 분담에 있어서 그 무작위 배정 사건 배정의 원리에 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사무 분장에서 무작위 사건 배당은 맞습니다. 그 원칙은 그런데 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원 예규에서도 그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니까 지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작위로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원 예규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로 할 수 있다는 법률이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법원 예규의 훨씬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뚜렷한 공익적인 입법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법률로서 그러니까 사무분장의 원리에 대한 예외를 이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장영수 교수님은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법원이 재판부를 스스로 어떤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부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그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을 방도가 있냐 이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도. 지금 그걸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로는 구체적인 사건과 무관해야 됩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벌써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 전담재판부라는 게 이게 특별재판부가 아니려면 동종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거는 사실 관련자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12.3 비상경 관련자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임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재판부로 흩어지지 않고 모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의 재판을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수시로 터지는 게 아니니까 벌써 40년 전에 뭐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금방 쓸모없는 그런 재판부가 될 거고요. 동종 유사 사건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의 죄까지도 이제 전담하는 그런 내란 외환의 죄를 관할로 하는 그런 전담 재판부로 알고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런 내란 외환의 죄가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죠. 교수님 임지봉 교수님한테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추천인으로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고 현재 사무처장이 있고 판사 회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뭐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여당 인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사와 기소의 그 최정점에 있는 분이 재판에 하는 사람 추천한다. 물론 뭐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있지만 거기는 10분의 1인데 여기는 3분의 1을 9명 중에 3명을 할 수 있고 헌재 사무처장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또 여건 상황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판사회의 이것도 좀 비슷해요. 근데 여하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시각 정치적 입김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좀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 중요한 거는 뭐 불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과연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추천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우려 그런 시선이 있는데 그렇다면 또 사람들이 승복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아니 추천위원들이 그 전담재판부 재판관을 추천하면 끝이지 그 이후에 다시 그 판사한테 뭐 내가 추천해 줬으니까 이렇게 판결해라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도 안 되고 끼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추천하는 그 인사들이 본인들한테 어떤 예를 들어 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인품이나 이런 거는 여러 사람들이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정부 여당 사람인데 추천할 때 그런 바이어스가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추천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려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또 법무부 장관이니까 행정부의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러니까 원고 측 그러니까 네. 검찰 측의 검사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원고라는 소송 당사자 네. 쪽을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판사들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한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그런 시각이죠.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헌재 사무처장이 3명 추천하는 거 네. 헌재는 대법원과 같이 동등한 넓은 의미의 사법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바로 법원 안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하는 거고 그다음에 헌재 사무처장은 법원 밖에 있는 사법부 구성원이 또 법원 안에 있는 판사 3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네.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이 추천하는 3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요. 사법행정권 자체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를 뭐 단순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견지에서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이거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네. 자, 임지봉 교수님은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니라 하셨는데 이제 추천하는 그 세 주체가 뭐 법무장관은 더더욱 그리고 3분의 1의 또 그 포션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판사 출신이니까 헌재 사무처장 괜찮아 보이지만 또 정치적 성향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지금 상황 특별한 상황이니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판사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재판의 공정성, 그 사람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장영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선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영철 전 대법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이 법원장 시절에 이 소속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쭉 돌렸습니다. 촛불 사건 빨리 좀 처리해라. 네. 어떤 구체적인 방역성 제시하지 않고 다만 빨리 해라. 요 한마디 때문에 법원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 따라 가지고서 들여다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법원장으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판사의 재판의 독립을 갖다 침해한 거다. 그 한동안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 결국은 물러나지는 않고 임기를 마쳤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너무 네네. 가볍게 생각하는 건 네.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임지봉 교수님.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좀 바로잡고자 하는데요. 그 당시 신영철 그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죠. 네. 2월에 지금 법관 인사철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지금 그 촛불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 여러 부가 있는데 네. 그중에 박모 판사라는 분이 이거를 위헌 제청을 했어요. 집시법 10조입니다.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 그게 이제 촛불 시위 가담자들의 이제 유죄의 근거가 됐던 법조항이거든요. 이게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위헌 제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법 42조에 의해서 법원이 현재 위헌 제청을 하게 되면은 재판이 정지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재판부는 당연히 정지했고 그다음에 똑같은 촛불 시위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같이 정지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때 신영철 당시 지법원장이 한 말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네. 인사철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위헌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지시법 10조를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염원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언제까지 우리가 내란 재판으로 몇 년을 끌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판사들도 그 상황이라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별도로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했었던 지금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 정지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내란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위원 제청되더라도 소송 중지하지 마라. 네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아직 발의만 돼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여기까지 그 얘기는 하고 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 요거 관련해서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임지봉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만약에 올라와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면 올라와 있는 발의된 법안을 좀 손봐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시행하고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저는 법원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자꾸 뭐 대법원 쪽에서는 뭐 위헌이다 그러는데 아니 위헌이라고 대법원 쪽에서는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러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또 왜 국민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법원 개혁을 하라고 목소리를 내는지 그 이유부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예. 임지봉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장영수 교수님은 이게 손을 보면은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시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될 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이게 아니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건 어떻게 손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특정 사건이 생기기 전에 법을 만들었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법무부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판사 배정에 대해서까지 개입하지는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법부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방법을 찾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 중에 심판을 바꾸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이런 식의 어떤 법 개정이 혹은 법 제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임지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법 왜곡죄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 이거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무리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법 왜곡죄 필요하죠. 법 왜곡죄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또 법원이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재판을 하고 이런 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독일 등에서는 이 법 왜곡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슨 판사나 검사들이 자유롭게 어떤 직무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뭐 지금도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도 많은데 굉장히 그 판검사들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뭐냐면 그게 왜곡했다는 기준이 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표하죠. 예. 지금 아마 법안 현재의 법안대로 하면은 이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까지의 법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 구체화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독일에서도 이 법 왜곡죄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법 왜곡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판검사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의 존재 자체가 판사나 검사가 아무리 자기가 가진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경계를 삼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 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익수 교수님은 법 왜곡죄 도입해야 됩니까? 지금 독일의 경우 이 제도가 있고 그게 뭐 쉽게 적용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미 그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둘 이유가 무엇이냐가 일단 체계상의 혼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 따로따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지난번 법사위 소위나 전체위 통과할 때도 보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하고 패키지로 함께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전담 재판부 만들고 거기에서 뭐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안 나오면 그걸 뭐 법외국이나 이런 것으로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려가 아까 그럴 리 없다라고 말씀하신 임주범 교수님 뭐 누구라도 이제 거기에 대 가지고서 우리 흔히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 판사 문제다 이 검사 문제다라는 식으로 계속 재수하고 이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지금부터 좀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종교 단체 해산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마 민법상에 불가능하진 않은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통일교가 불법 정치자금을 줘서 정치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종교 단체 핵심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 단체를 해산까지 해야 되는 그 이유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임지봉 교수님? 특히 이게 종교 단체란 특징에 우리가 이제 조안점을 두고 본다면 우리 헌법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종교 분리, 종교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법률적으로는 민법 38조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민법 38조에 보면 법인이 설립 목적에 벗어난 등 공익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해줘서 이제 법인이 됐을 건데 주무관청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종교단체들, 이 종교단체들은 우리는 여러 면세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법인이 어떤 공직선거나 혹은 공직선거에서의 그 각 정당의 경선 과정에 개입한다든지 혹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그 종교단체 이권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주무관청이 그 종교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 법인의 설립 목적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 목적은 아니죠. 예. 설립 목적에 명백히 배치되면서 또 이게 공익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정교 분리 원칙도 훼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여러 수천 명의 당원을 그 신도들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경선에서 표를 행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주무관청,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주무관청은 문체부겠죠. 문체부 장관이 그 원래 법인 설립 때 줬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민법 38조에서요.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종교단체는 이제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거고 물론 거기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단체 종교단체 간부가 어떤 뇌물을 공유했다든지 그거는 그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지봉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통일교회 사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해온 게 확인되면 이게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장영수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종교의 자유 자체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 중에 하나고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인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종교 개혁이 있었고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 극렬한 대립 속에서 이거 더 이상 그러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오랜 진통 끝에 인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아라지 종교가 국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말아라는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종교를 내세운 정당이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 당연하고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투표권 행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법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불법에 대해 가지고 종교 전체가 아예 무슨 신권 정치를 갖다가 겨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종교 분리를 갖다가 깨트리려고 한다면 모를까. 네. 그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건 과도하다. 네. 조금 신중해야 한다, 과도하다 말씀이시고 제가 뭐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요 질문 종교단체 해산 그 검토 문제가 나온 김에 요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향해서 거듭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정당 해산 10번이고 100번이고 뭐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임지봉 교수님 보시기에 12.3 비상계엄 때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좀 여기저기 엄밀히 따져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을 당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은 그러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전부 의혹의 단계인 경우는 맞는데 정당 해산의 사유는 헌법 8조 4항에 나와 있듯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돼요. 네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의 간부가 원내대표가 내란을 도와준 결과를 낳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의 의총 장소를 뭐 국회 밖에 했다가 안에 했다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해제 표결을 못하게 했다든지 그렇죠.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그때 가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 검토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거로는 의혹만으로는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저는 제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해산 제소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에 대한 책임은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가장 원칙적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도 이거를 너무 이렇게 법적인 잣대로 먼저 이거를 그 정당을 해산한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은 이번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희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특정인 설령 뭐 그분이 당대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행동만을 보는 게 정당 전체를 봐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의 아로 사건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해산을 못했었고 결국 통합진보당의 당헌, 강령, 뭐 대선 공약 기타 여러 가지를 뒤져서 판단했었던 거거든요. 이번 경우에 더더군다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거는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장 기각하면서 범죄의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을 받아보면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그 거죠. 얘기는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이겨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뭐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결 못하겠다는 얘기가 법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표결하러 간 사람 있지 않냐. 김상호 의원처럼 거기 있다가 말고 모여있다 말고 가서 표결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이걸 방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장 전담 재판부 판사가 이야기했겠죠.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상특보 하나 짧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6시 4분을 기해서 전남 신안군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세 차례 연속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어요? 네, 환율 때문인데요. 네. 미 연준이 이달 금리를 3차례 연속 인하하면서 한미의 금리 차가 1.25%포인트까지 좁혀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환율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60원에서 1,470원대처럼 좀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단순히 금리 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과도하게 커진 영향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자,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면 한은이 1월 회의에서도 이거 동결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환율 대응에 나섰죠? 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넘게 1,470원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불안을 키울 여지가 있는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는 좀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한은, 국민연금은 달러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단시간에 수급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이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가요? 네, 부동산은 한은이 특히 민감하게 좀 보는 영역인데요. 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핵심 지역이 여전히 탄력적이고 거래량도 지역별로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네. 서울의 경우 10, 15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은 했는데 경기 인천은 감소폭이 제한 지역이라 한은은 계속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집값이 1월까지도 뚜렷한 하향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결정은 내리기는 더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딥페이크 광고가 최근 사회 문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광고 막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에요? 네,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까지는 AI 개발사에만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포털이나 SNS 같은 플랫폼까지 책임을 확장하고 이용자가 표시를 임의로 지우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네. 의사, 전문의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가상인물 광고나 스포츠 스타 딥페이크 광고도 반드시 AI 생성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바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시행이 됩니까? 네, AI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고요. 네. 과징금을 최소 2배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내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연말마다 반복되는 은행 달력 쟁탈전이 올해도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 유명 가수가 모델인 은행들의 달력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은행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자 은행 지점마다 달력을 구하려는 방문객들이 좀 몰리면서 일종의 달력 대란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은행 달력을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두면 사실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워낙 강하게 퍼져 있다 보니 네. 매년 연말이면 이제 혹시 달력 있나요라는 문의가 줄을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뭐 한 은행의 이제 모델이 가수 아이유 씨인 건데요. 네.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뭐 밝고 깔끔하다는 평과 함께 아이유의 팬덤까지 결합되면서 이 달력 자체가 굿즈처럼 소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영화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역시 그런 것들이 또 돌고 도나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카카오페이가 결혼 축의금 송금액을 분석한 2025 머니 리포트 공개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축의금 평균이
10만 원을 넘었어요? 맞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용자들의 1년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결혼 축의금 평균 송금액의 상승입니다. 올해 카카오페이 송금 봉투를 통해 보내진 축의금의 평균액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선 건데요. 네. 2019년만 해도 5만 원 내외 수준이었기 때문에 5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물가 상승과 축의금 문화가 겹치면서 직접 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더 보탠다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멕시코 남아공 그러니까 이제 맞게 됐는데 김 기자 보시기에 조편성 좀 무난하다고 봐야 되나요? 다른 조에 비해서 좀 무난한 편이죠. 멕시코 만만치 않은데 사실 네. 그죠? 근데 그렇지만 비교하면 무난하다. 왜냐하면 그 1포트에 보면 그 세계 랭킹 1위 스페인, 2위 아르헨티나, 3위 프랑스 등 줄줄이 쫙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이 14위, 멕시코 15위, 캐나다 27위. 캐나다가 걸렸으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물론 이제 멕시코는 우리가 지금 아픔이 있죠. 하석주 그렇죠. 때부터 또 지난 러시아 때에서 두 번 다 진 경험은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 해볼 만한 1포트에선 그리고 3포트에서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남아공 들어와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유럽 플레이오프 D조 승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뭐 일단은 피파 랭킹 21위인 덴마크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뭐 덴마크도 어려운 상대지만 사실 그 4포트에 잘못하게 되면 이탈리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피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피파 랭킹이나 우리 선수들의 기량 고려하면 조 1, 2위로 32강에 진출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영표 또 해설위원은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난과 곤욕 사이에 묘한 지금 상황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네, 그러니까 멕시코라는 데가 가뜩이나 이번엔 또 개최국이거든요. 네. 개최국 이기기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남아공 만만하게 볼 수 있지만 남아공 사실 전력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뭐 덴마크 올라오게 되면 우리보다 일단은 피파 랭킹이 높고 유럽 축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어떤 팀을 잡으면 1승하고 32강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세 나라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손흥민을 막고 어떻게든 우리가 한국과 비기거나 이기면 남아공을 잡게 되면 뭐 32강 가지 않겠냐. 뭐 남아공도 역시 그러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뭐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을 막으면 승산 있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때부터 유심히 손흥민 선수 지켜봤고 또 전체적으로 한국 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다만 남아공 감독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선수 잘 모르는데 다음에 제가 좀 공부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요. 자, 멕시코 하면 사실 1983년에 우리 그 청소년 축구 4강. 그래서 그 당시 박종환 감독이 막 선수들한테 막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면서 방독면 쓰고 고산지대 데뷔했다는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가 조별리그 멕시코에서 모두 치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멕시코 월드컵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일단 개막하는 6월 12일에 11시에 이제 그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하고 경기를 하게 되고요. 19일에는 2차전은 이제 개최국 멕시코하고 그리고 이제 3차전은 몬테레이에 자리를 옮겨서 남아공과 3차전을 갖게 돼요. 전체적으로 뭐 비행기로 1시간 30분 정도만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큰 이동거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별리그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32강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적응했던 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산지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지훈련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은 둥글고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해봐야죠. 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드컵에서 첫 맞대결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길목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A조, 일본은 F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2강전은 결승전에서 만나지는 않겠죠. 그럼 너무 아름다운 경우인데요. 32강전에서 우리가 이제 조 1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조 3위로 올라가게 되면 F조 3위는 A, B, D, E, I조의 그 1위 팀하고 만나야 돼요. 네.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요. 16강에서 맞대결을 강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조 1위로 가서 각각 32강전을 이긴 다음에 16강에서 만나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와 일본이 각각 3위로 올라가게 되면 1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8개 팀의 이제 와일드 카드 형식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팀이든 간에 32강전부터 만나게 되면 토너먼트거든요. 네. 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또 모리아스 감독도 뭐 전체적으로 이때 통산 전적은 우리가 앞서지만 최근 우리가 약간 좀 뒤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한일전이고 거기서 또 지게 되고 월드컵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감독 두 분 감독에게는 아마 굉장한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내로 와봅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부천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FC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1부 리그 승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열광의 도가니 그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네, 사상 첫 1부 리그 진출입니다. 네. 승강제라고 하는 묘미를 정말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회인데요. 사실 부천은 1차전에서 그 바사니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앞서면서 이미 이제 돌풍을 예고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2차전 만났는데 전반 14분에 바사니, 23분에 김규민, 그리고 후반 들어서자마자 갈레고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3대0으로 앞서다가 2골을 내줘서 3대2로 승리를 거두고 1차전 합계 4대2. 그래서 이제 1부 리그 승격의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수원 FC, 대구는 떨어지고 부천과 인천이 1부 리그에 합류하는 이제 형태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1부 리그 팀이 다 정해졌는데 정규리그 우승 감독이 하필이면 그날 사의를 표시했어요. 그랬군요. 예, 거스보의 감독이 뭐 사실 전북의 이관왕 정규리그에서 코리아컵까지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좀 남아서 또 한국 축구 더 배워서 나중에 뭐 장기적으로 국가대표 감독도 꿈꿔보면 좋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소론되면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 과정을 보면서 약간의 뭐 오해라든가 또 좀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돼서 전북은 우승을 하고도 이제 감독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FC 서울의 슈퍼스타 제시 링가드 2년간의 한국 생활 접고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근데 보니까 떠나면서 좀 작심 발언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 마치고 가면서 K리그의 개선할 점 키워드 2개 꼽혔다. 네. 하나는 뭐라 그라운드, 그랬습니까? 하나는 심판. 그라운드와 심판. 예,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경기 또 잔디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잔디 관리도 잘하고 선수들이 훈련하거나 경기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조금 한국이라는 데서 K리그에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더 아쉬운 건 사실 심판인데 심판 부분은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냥 일부러 선수들에게 분노를 조장하고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 그런 판정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꼭 개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간의 서울 생활을 만족하면서 떠나게 됐습니다. 네. 링가드의 작심 발언 한번 우리 축구계가 새겨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프로야구 두산의 양의지가 개인 통산 10번째 골든글러브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엽 전 감독과 타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또 신기록에 도전하겠다 밝혔죠. 네, 이름이 양의지잖아요. 의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쪽에 끼고 있는 거예요. 네, 의지를 밝혔는데 포수 부분 수상자가 됐습니다. 만 38세의 노장이긴 한데 지난 2014년 첫 수상을 시작으로 지난 12년간 10번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제 이승엽 전 감독하고 동률인데 한 번만 더 하면 신기록을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는데 근데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이상의 가치를 퇴색시키지 않게 잘 준비해서 내년에 자신은 11번째
골든글러브를 차지하고 새롭게 부임한 김원영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우승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지명타자 최용우 선수 역시 받았고요. 이루수 신민재 받을 만했고 유격수 김주원도 마찬가지고 3루수 송성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선수 첫 골든글러브 아주 기본적으로 수상했고요. KT 안현민 선수 골든글러브도 받고 신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LG의 통합 우승을 이끈 염경엽 감독 올해의 감독상 초대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5 시즌 코디 폰세와 하나마운드 원투펀치 활약한 라이언 와이스 있죠? 라이언 와이스도 메이저리그 휴스턴 계약을 했어요. 네, 1+1 계약인데 사실상 2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억 정도 받으면 독립리그 선수에서 KBO 거쳐서 성공한 케이스를 만든 좋은 예가 되는데 대전 예수로도 불렸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나 더 던지겠다 그런 이제 깊은 인상도 남겼고 SNS에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이제 다음 챕터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와이스 선수보다 더 주목받은 건 아내 헤일리입니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떠나는 게 조금 슬프고 아쉽고 한국 팬들이라든가 한화 팬들 계속 그런 인터뷰를 했나 보죠. 네, SNS에 넣었는데 정말 발음도 명확합니다. 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이스 선수는 한 가지 이제 한국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한식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삼겹살 불고기 되게 좋아해서 미국 갈 때 불판사 갖고 간다고 하니까 한국 생각날 때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와이스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미 메이저리그에서도 멋진 활약 펼치기를 이제 기대해 보고 자,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끝으로 이번 주말에 꼭 챙겨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 배구 한번 보시면 호쾌하고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대한항공이 사실 지난 10월 26일 날 KB 손해보험에 질 때만 해도 올해 쉽지 않겠다 이랬었는데 벌써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OK저축은행하고 하는데 OK저축은행 가끔 고춧가루 뿌리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호쾌한 두 팀의 맞대결에서 과연 11연승 이어가고 또 팀 최다 연승인 14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겨울 배구 호쾌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